오늘은 최근 중국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신상태와 신형도시화 그리고 1대1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상태, 뉴노멀이라고 보통 부르죠. 이 용어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개혁개방 30년 지나고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중국에서 개혁의 목표와 과제가 그 이전처럼 간단하거나 명료하지가 않게 되어 갑니다. 즉, 개혁개방 이래의 사유냐 국유냐, 시장이냐 계획이냐, 또는 전반적인 서방화냐 중체 서용이냐, 그런 식의 이분법적 개념과 사고로는 현실 파악과 미래 전망 모두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죠. 새로운 층차의 중국 특색 모델을 탐구해야 한다는 요구가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덩샤오핑이 개혁개방 노선을 결정하고 고민하면서 한 말이 있죠. 돌부리를 더듬으며 딛고 나가면서 강을 건너자. 모저 슈토, 돌부리를 더듬으며 고허, 강을 건너자. 이 말은 혁명전쟁과 항일전쟁 당시 국민당군 또는 일본군에게 쫓겨서 후퇴 도망가고 있을 때 그들 앞에 강이 나타납니다. 한 번도 건너보지도 않은 강. 그 강바닥에 뭐가 있는지, 수심은 얼마나 깊은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강이 앞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뒤에 적은 바짝 쫓아오고 있으니까 어서 이 강을 건너야 됩니다.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없고 지도에도 나와 있지 않은 강. 그래서 강바닥에 돌부리를 더듬으면서 한 발 짚고 그 다음 돌부리를 더듬으면서 또 한 발 짚고 그러고 강을 건너자 하는 말이었죠. 이것은 중국 특색의 모델을 탐색 및 실천해 나가자는 의지를 절박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개혁개방 이후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가는 길, 발전 모델을 암중모색하면서 개척했고 순조롭고 성공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덩샤오핑에 이어서 장점인 시기에는 당이 기업과 자본가까지도 포용해야 한다는 3개 대표론, 쌍거다이벼론을 제시합니다. 3개 대표는 중국 공산당이 중국의 선진 생산력 발전 요구, 중국 선진 문화의 전진 방향, 그리고 광대한 인민의 근본 이익, 이 세 가지를 대표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중 세 번째, 광대한 인민의 기업과 자본가를 포함시킵니다. 이것은 아주 획기적인 일이죠. 기업, 자본가는 우파고 타도 대상이었죠. 그런데 이 기업과 자본가가 광대한 인민의 이익을 대표한다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후진타오 시대에는 과학적 발전과 조화사회 그리고 신형도시화의 길을 가자는 비전을 제시합니다. 신형도시화라는 것은 중국의 미래발전 모델 구축을 위한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농촌과 농업사회를 어떻게 도시와 산업사회로 바꾸어 나갈 것인가 라는 것인데, 중국과 같은 대륙형 경제와 사회가 산업혁명 후에 영국에서 형성된 작은 규모의 민족국가의 국민경제 틀 속에 공업화와 도시화의 노선을 수용하고 따라가는 것이 과연 타당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이 제기된 것이죠. 그리고 그 노선이란 게 대규모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자연으로부터 이탈하고 자연과 환경을 파괴하고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그 노선 아닌가, 그런 질문과 문제가 제기됐던 것입니다. 시진핑은 2012년 11월 중공 제18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중공중앙 총서기로 선출되죠. 이때 그가 한 연설에서 두 개의 100년, 량거 이바이니엔 그리고 중국몽이라는 목표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100년, 띠이거 이바이니엔은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이 되는 2021년까지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을 완성하겠다 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두 번째 100년 띠알거 이바인년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출범이 1949년이죠. 그로부터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부강, 민주, 문명, 조화, 그리고 아름다운 매일이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립을 완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신형 대국 관계를 정립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미국과 상호 대등한 새로운 G2 관계를 정립하겠다는 것이었죠. 이 같은 중공 중앙의 지도 노선을 자문해준 중요한 인물이 왕훈잉이라고 푸단대학 교수 출신으로 2017년 제19차 중공 전국 대표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에 선출된 사람입니다. 이 왕훈잉이 장쩌민 시대 이래 현재까지 이 같은 이론을 제공해왔죠. 큰 흐름으로 보면 모두 중국 특색의 길 또는 중국 모델을 찾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같은 관점을 외국인으로서 중국 밖에서 제기한 사람이 조슈아 쿠퍼 레이모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베이징에 수년간 거주한 경험을 기초로 이렇게 말하죠. 중국은 맹목적으로 기존의 워싱턴 컨센서스를 추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높이 평가한다. 레이모는 서구 사회가 중국의 발전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2004년 5월에 런던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워싱턴 컨센서스를 충실하게 추종한 인도네시아와 아르헨티나는 막대한 사회적 및 경제적 대가를 치르고 있지만, 그와 대조적으로 스스로 노선을 개척해온 인도와 중국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냈다. 이것이 워싱턴 컨센서스에 대비돼서 소위 베이징 컨센서스, 베이징 공시라는 용어가 대두되고 사용되기 시작한 계기가 됩니다. 그러면 신상태란 무엇인가? 이 용어가 공식적으로 등장한 때는 중공 총서기 시진핑이 2014년 5월 허난성 시찰 시에 신상태, 뉴노멀에 적응해야 하고 전략상의 평상 심리 상태를 견지해야 한다 라고 말한 후부터입니다. 당시 시진핑이 발언한 내용에 근거해서 이 신상태, 신창타이의 특징을 요약하면 성장 속도는 고속에서 중저속으로 전환하고 경제구조는 부단히 특화 및 승급시키고 발전 동력 기반을 혁신, 창신 위주로 전환한다 하는 것이죠. 중국 정부는 그해 2014년 12월에 중앙경제공작회의를 개최하고 신상태에 진입한다고 공식 선언합니다. 개혁개방 이후 30여 년간 지속해온 두 자릿수 고속 성장을 이제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게 된 현실을 수용한 새로운 틀이 신상태, 뉴노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줄곧 두 자릿수를 유지해오던 중국의 GDP 증가율이 2013년에는 7.7%, 그리고 코로나의 영향이 반영되기 직전인 2019년에는 6.1%로까지 감소합니다. 그리고 코로나의 영향을 받은 2022년 1분기 4.8%를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4.8%도 그 전에 두 자릿수로 증가할 때의 증가율에 비하면 엄청나게 낮아진 수치이긴 하지만 중국 인구가 14억을 넘어섰고 그동안 중국의 경제 성장에 의해서 경제 총량이 엄청나게 증가한 현실을 감안하면 이 4.8%의 증가율이라는 것도 상당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 저임 노동력을 제공해온 인구 혜택이 갈수록 고갈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면서 경제정책 기조를 이제까지의 고속 성장에서
중저속의 상태, 즉 신상태로 감속하겠다는 의도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제까지의 양적 성장 추구에서 혁신을 통한 질적 발전 추구로 정책 기조와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의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GDP 중심 경제 성장률 중심의 양적 성장 전략에서 벗어나서 산업구조 고도화, 친환경 에너지 산업과 문화, 여가 산업의 육성을 통한 환경오염 절감과 개인의 삶의 질 제고, 복지제도와 도시농촌호족제도 개혁을 통한 개인 간 경제격차 완화 등 질적 측면에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 그리고 이와 함께 산업 및 무역정책을 이제까지 주력했던 가공무역에서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로 전환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같은 중국의 정책 기조 변화와 그에 따른 무역 전략 변화는 대중국 수출 물량의 절반 이상이 가공무역 관련 원부자재인 우리나라의 산업과 경제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은 길게 얘기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죠. 신상태의 개념이 실제로 나타낸 구체적인 사례로서 경제특구가 종합연계개혁시험구로 승격 업그레이드된 사례를 들 수 있겠습니다. 2005년 6월에 당시 국무원 총리였던 원자바오가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고 상하이 푸동신구를 종합연계개혁시험구로 비준했습니다. 이것은 1980년대 초에 광동성과 푸젠성 경제특구에서 시작한 제1단계 개혁개방이 경제성장에 중점을 두었고 특구 이름도 경제특구였지만 2005년 상하이 푸동신구에서 시작된 제2단계 개혁개방은 경제만이 아닌 사회, 민생, 복지, 환경, 제도 개혁을 포함하는 종합 연계 개혁을 목표로 한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죠. 종합 연계 개혁 시험구는 중국 정부가 새로운 단계에 진입한 경제사회 발전 조건 하에 지방의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 방안을 탐색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제2단계 특구정책 또는 제2기 경제특구, 또 신특구라고도 부릅니다. 2018년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국가종합연계개혁시험구 중점 임무를 발표하고 각 지구별 선정 비준된 국가종합연계개혁시험구의 중점 개혁 임무를 제시했습니다. 상하이 푸동 신구는 정부 직능과 경제 운행 방식의 전환과 변화를 중점적으로 탐색하고 이원 경제와 사회구조의 개혁 추진을 통해서 완비된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건립을 선도한다 라는 임무를 규정합니다. 텐진 비나이 신구에는 외국 자본 유치와 선진기술 도입을 위한 새로운 도시발전 모델을 탐색하고 신형공업화의 길을 가면서 자주창신 능력 증강을 중심 연결고리로 하여 고급 신기술 산업과 현대 서비스 산업을 적극 발전시키고 지역경제에 대한 대동작용 역할을 제고하면서 환발해지구 경제발전을 추동한다 하는 임무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스촨성 청두시와 총칭 직할시에 대해서는 도농 이원 경제 구조 개변 방향을 탐색하고 도농 통합체제 메커니즘 건립 형성과 도농 경제사회 협조 발전을 촉진한다는 임무를 규정합니다. 그리고 경제특구가 아닌 사회특구 또는 제도특구라는 명칭도 제시를 합니다. 이외에도 후베이성 우한 도시권과 후난성 창샤 주저우 샹탄 연담 도시권에 대해서는 전국 자원 전략형과 환경 우호형 사회건설 종합 연계개혁 시험이라는 임무를 부여하고
광동성 션전시에 대해서는 경제특구에서 사회특구로 전환한다는 임무를 부여합니다. 다음에는 신형 도시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형 도시화란 용어는 도시화율이 50% 선에 임박하던 2000년대 후반에 등장해서 신형 공업화, 농업 현대화, 도농 일체화, 중국 특색의 도시화라는 말과 함께 자주 거론되어 왔습니다. 중공중앙과 국무원이 개혁개방선언 30주년을 맞아서 소강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해야 할 단계에 진입했다고 발표한 것과도 연관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인민 모두에게 소강사회의 실현을 느끼게 하려면 양적 성장 외에 도시와 농촌 간, 계층 간, 그리고 지역 간 격차를 뛰어넘는 공평한 분배와 거주 및 생활환경의 질, 환경보호와 에너지 절약 등 질적 측면에서의 발전이 필요하고, 신형 도시화는 이 같은 맥락에서 설정한 목표이자 수단이다 하는 것이죠. 이 그래프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출범한 1950년부터 최근 2020년까지 중국 인구 도시화율의 변화 추이를 나타낸 것입니다. 우선 뚜렷하게 보이는 것은 실질적으로 개혁개방이 진행된 1980년 무렵부터는 중국의 인구 도시화율이 급속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죠. 그리고 1960년대 대약진 시기에서부터 마오쩌둥이 죽는 1976년 이 무렵까지는 이 도시화율이 정체 또는 마이너스 되는 그런 현상까지도 나타나죠. 이 신형 도시화 문제와 불가분한 관계가 있는 것이 삼농, 농업, 농촌, 농민 문제입니다. 중공중앙이 매년 연초에 처음으로 공모하는 제1호 공문이 대부분 이 삼농 문제에 관한 지시 또는 지침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중공중앙이 농업, 농촌, 농민, 삼농 문제를 중시하고 있다는 그런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제1호 공문이라는 말이 중공중앙이 이 삼농 문제를 중시하고 있다는 걸 상징하는 명사로도 통용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1982년에서 1986년 이 기간 중에는 연속 5년간 연산 승포 책임제 실시를 순조롭게 하기 위한 그런 측면의 농업, 농촌 개혁에 대한 지시와 지침이 계속 제1호 공문에 포함되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도시화가 심화되면서 도농 간 격차와 도농 이혼화 문제가 돌출되면서부터는 2004년 이후 최근까지 연속적으로 매년 연초에 중공 중앙의 제1호 공문이 삼농에 연관된 문제들을 지시하거나 지침을 전달하는 그런 내용으로 발표됐다는 거죠. 중공 중앙은 삼농 문제가 중국의 사회주의 현대화 시기에도 중점 중에 중점주의를 갖는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대 1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대, 이 단위는 내륙의 교통로와 그 연선에 형성될 경제지대를 의미합니다. 육상 실크로드 경제벨트라고도 부르죠. 베이징에서 시안, 우르무치,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육상 실크로드 경제벨트를 의미합니다. 다음에 1로, 이 루는 푸젠성의 챈저우, 그리고 광저우, 하이코우, 베이하이, 동남아시아의 베트남, 말레이시아, 그리고 인도와 아프리카 나이로비를 거쳐서 지중해로 이어지는 해상교역로, 이 같은 육상 실크로드와 해상 실크로드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국의 고대 한왕조 시기에 개척되고 당 왕조 시기 때 번성했던 중국과 서역을 잇던 내륙 교역로,
즉 실크로드와 그리고 해상 실크로드는 명나라 정화의 원정 그 역사를 연상시키죠. 중국이 유라시아 및 아프리카 대륙의 각 국가 주요 도시들과 교역로를 건설하면서 기반시설 건설, 교역 및 금융협력 활성화, 과학기술 교류 및 문화 교류를 강화하겠다는 의지와 계획을 담은 게 이 일대일로, 이다일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와 기업들이 이미 10여 년간 축적해온 해외 진출, 저우추취라고 부르죠. 이 해외 진출 경험을 기초로 중국 국내의 발전축을 해외로 연장하겠다는 의도와 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육상 및 해상의 신실크로드 교역로, 즉 일대일로를 따라서 경제 거점과 발전축을 형성하겠다는 의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제조업 부문의 중복 과잉 투자와 성장률 정체와 내수 진작의 한계로 마땅한 투자 대상을 못 찾고 있는 중국 국내 기업들에게 나라 밖에서 새로운 투자 대상과 신성장 동력을 창출해 주겠다는 의도도 있는 거죠. 그리고 중국 국내에서 이제까지 개발해서 소외되었던 중서부 내륙지구와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각국을 연결시키면서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한 의도와 계획이라고 하겠습니다. 중국의 남북 방향의 3개축, 연해축과 하얼빈에서 베이징, 우한을 거쳐서 홍콩까지 연결되는 이 축, 그리고 최근에 서부 지역 개발을 위한 중심축으로 육성하고 있는 내이몽고의 바오토우에서 시양과 쓰촨성의 청두, 총칭 지카시를 거쳐서 쿤밍까지 연결하는 바오토우 쿤밍축, 이 세 개의 남북 방향의 종축, 그리고 두 개의 동서 방향의 횡축이 있죠. 하나는 장강을 따라서 상하이에서 난징, 창샤, 그리고 총칭, 상루 지역으로 연결되는 수온축이 또 중요하죠. 장강축. 또 하나의 동서방향 횡축으로는 장수성 북부 수베이의 레닌강 항구 도시에서 그 다음에 정조우, 시안, 간수성의 란조우, 그리고 우루무치까지 연결돼서 다시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돼서 네덜란드의 로테르담까지 연결되는 TCR, 트랜스 차이나 레일웨이, 중국 횡단철도라고도 부르죠. 일대일로라는 것은 이러한 중국 내의 개발축과 연결해서 해외로 확장시키겠다는 그런 의도와 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 선이 육상 실크로드, 경제 벨트, 일대죠. 그리고 아래쪽에 해상으로 각 항구와 항구를 연결하면서 로테르담까지 가는 이 노선이 해상 실크로드, 일로에 해당하죠. 이 일대일로 전략의 주요 내용은 중국과 연성 국가들 간의 정책, 도로, 무역, 화폐, 민심, 이 5가지를 통하게 하겠다는, 그래서 5통 전략이라고 부르죠. 이 5통 전략은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에 경제적 성취를 바탕으로 철도와 은행을 통해서 주변국으로 연결하는 교역로를 개발하면서 자국의 경제 영토를 넓히겠다는 의도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대응한 신형 대국관계 구축을 선언하고 있죠. 이러한 중국의 태도에 자극받아서 미국이 강력하게 대응하면서 미중전쟁, 중미전쟁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런 상황이 조성되고 있죠.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AIIB, 그리고 브릭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신흥경제 4국을 중심으로 개발은행을 설립하고 중국과 아세안 각국의 은행과의 협력 등의 중국 주도의 국제금융체제를 구축한다는 그런
구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중심의 미국 주도의 국제경제 기능의 상당 부분을 보완 대체하기 위한 그런 의도죠. 그리고 미얀마,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 중국 해군의 진출 지역 중 상당수가 미군 주둔지와 중복된다는 점에서 중동, 벵골만, 남중국해 등지에서의 안보, 에너지 수송 분야에서 미국이 지닌 패권에 도전하기 위한 틀을 구축하려는 중국의 전략적 의도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